자, 산림 측량 및 GI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측량의 실제 중에서 이번에는 고저 측량 관련된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판 측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평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고저 측량 혹은 수준 측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이제 레벨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표고차죠. A점과 B점 두 측정 간의 표고차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는 평판 측량은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측량을 하는데 평판 측량이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평판 측량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산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중에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로는 이제 레벨이 지금 수증기 아니면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고저 측량 장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PS나 이런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정밀해지고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사용도 좀 점차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렴한 가격에서 측량할 수 있는 장비. 그래서 우리가 사방댐의 위치, 높이 같은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위치에 높이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사방댐을 설치할 장소의 표고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단 경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저 측량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한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좋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준 측량, 고저 측량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교재로 사용하는 산림 측량학에서는 이제 고저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부분의 측량학 교재들에서는 또 수준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국토지리원 같은 경우에도 예, 수준점, 수준 측량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수준 측량, 고저 측량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벨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레벨 측량 또는 수준 측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하는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준면에서 우리가 높이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점들의 고저 차이를 관측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 지하, 수중 어느 곳에서도 행해질 수 있고요. 측정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고저 측량은 수준 측량이고요. 수준 측량은 또 레벨 측량.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이제 지상에서의 고저 측량이 될 텐데요. 그럼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등산이나 이런 거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표지석이 서 있고요. 거기에 높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값을 보면 거기에 어떤 데는 이제 해발 몇 미터, 어떤 데는 몇 미터 그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도 우리는 해발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해발이 뭐야? 그 해발입니다. 평균 해수면으로 이루어지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측량 시에는 우리가 이제 중력 측량뿐만 아니라 지구의 곡률 및 공기의 굴절 오차 등에 대해서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높이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바닷가 같은 데서 저희 초등학교 시절일 것 같은데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바다에서 배가 점점 멀어지면 점점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마스트만 보이고 나중에 사라져요. 높이를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구가 휘어져 구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구 공률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스트 끝을 보셨는데요. 점점 가라앉기 직전에 마스트 끝이 보일 겁니다. 배 이제 제일 높은 부분이 남아 있는 걸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일 높은 곳을 수평으로 본다 그러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력에 의해서 빛이 약간 휘어져요. 이게 이제 굴절 오차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휘어져서 커브로 휘어지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오차까지도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측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단거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긴 거리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긴 거리라는 것은 뭐 한 10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리를 아마 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배율 스코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4배율이다 보니까 한 40m, 60m 정도 되면 표착 읽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고저 측량용 기구 및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간이 고저 측량용 기구 중에서 우리 추선준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말이 추선준기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추를 달아서요. 그 선으로 수직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럼 레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의 방향에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삼각대 A형 이제 삼각대죠. 삼각대에다가 추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추를 달아놨는데요. 추의 방향에 직각인 이 부분이 직각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될 겁니다. 직각인 평면을 구해서 수평선을 얻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목재 등으로 다양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주로 간략 측량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고대의 이제 과거 시대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를 달아서 수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그림처럼 이런 이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막대기 같은 걸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가운데는 어떻게 찾느냐? 이 두 다리를 먼저 뭐 같은 길이의 나무를 쓴다면 가장 좋겠죠. 이제 세우게 되고요. 기울어진 평면이라고 그래도 한쪽으로 아마 추가 기울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하고요. 다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막대를 뒤집어서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180도 회전하는 셈이라고 치면 되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추가 기울게 될 거고요. 그럼 그 기울어진 사이에 정가운데를 나눌 수 있겠죠.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이후에 그 실을 반을 접어서 표시를 하면 정중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지점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그 수평이 정확하게 추가 그 수평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만들면 딱 맞추면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온 건 이제 반사중기입니다. 반사중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리플렉팅 레벨이라고 해서 초기에 나왔던 핸드레벨 비슷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위에 이렇게 위쪽에 기포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펴다보고 수평을 맞추고 다시 들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능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비가 있고요. 이 안에 반사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기포가 가운데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준할 때 저반 쪽에서 이제 시준을 할 때 반사돼서 보여요. 그러면 전체가 다 앞은 어떻게 봐? 앞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형태입니다. 한쪽 안에 이제 유리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반은 투명하고요.
반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오른쪽은 이 기포가 반사돼서 보이고요. 왼쪽은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쭉 가로로 이어진 선이 있습니다. 철핀이나 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평을, 기포를 맞추면 수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으로 바라봐서 우리가 수평을 잡는 이런 장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면중기입니다. 아까 그 반사중기랑 거의 같은 원리로 사용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수중기라고 그래서 면자는 빼고 수중기라고 워터레벨이라고 그러면 아마 쉽게 보실 거예요. 왼쪽 그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아래 있는 스테빌라이저 같은 이런 장비들 아마 흔하게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기포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물이 들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 있죠. 그래서 눈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눈금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눈금의 정중앙에 기포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평을 맞추는 장비들이 될 것 같아요. 수직도 되고 수평도 되고 하죠.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쓰신든지 뭐 앱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수평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현장에 있는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수평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반지 같아 보이죠? 절대 반지 같습니다. 절대 반지 아닙니다. 네, 절대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이라든가 관 같은 데다 이렇게 클립 형태로 꽂아서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핸드레벨입니다. 이제 장비가 조금 더 좋아지죠. 그래서 경사를 읽을 수 있도록 반원형의 눈금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또는 사각형의 금속관 위에 분도호라고 했는데 반원형 눈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기포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안에 반사경이 있어서 이 핸드레벨을 들고 시준을 하면서 안에서 수평을 잡은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시준한 상태에서 오른쪽 눈금으로 이제 그 레벨 이 스위치를 돌려서 손잡이를 돌려서 수평을 맞춰주고 나중에 이제 여기 눈금을 읽어내면 경사값을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죠. 금속관 속에는 시준선과 45도 각도로 반사경이 장착되어 있고요. 왼쪽 절반은 투명하고 오른쪽 절반은 거울로 제작되어 있고 중앙을 지나는 가로줄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각형 제품들은 망원이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원형 제품들은 망원경에다가 이렇게 기포관을 설치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이제 핸드레벨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깨끗하게 찍어 봤는데요. 자, 반원형 눈금자가 달려 있죠. 그래서 버니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10분의 1mm, 뭐 100분의 1mm까지 정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각도로 나오니까 초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됩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기포관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형태가 됩니다. 시준을 한 이후에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자, 입구 쪽인데요. 화면이 흐려서 저는 처음에 작업할 때는 핀이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핀이 있긴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을 관통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평을 확인할 수, 물체도 시준하고요. 높이도 시준하고 반원, 이쪽 반쪽의 거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평을 맞춰서 결국은 경사 각도를 읽어내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이 장비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오차도 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적당히, 야, 몇 도야?
그냥 계략 한 40도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거를 해야겠군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정밀 측량할 때 결과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간략하게 현장의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고요. 장비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장비부터는 이제 정밀 고저 측량용 기구입니다. 수준 측량을 위한 정밀한 장비들이 될 거예요. 자, 초창기에 나왔던 Y레벨입니다. Y형으로 만들어진, Y형이 뭐야 그러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Y자형으로 생긴 받침대 두 개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망원 렌즈를 얹는 거죠. 예, 클립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망원경 아래쪽에 평행하게 이제 기포관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Y레벨의 클립을 풀어서 우리가 이 망원경을 회전하거나, 그러니까 회전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번엔 이렇게 회전하는 거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장점으로는 기계 조정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조작이 빠른 편입니다. 단점은 기계 조작부가 굉장히 많죠. 네. 여기 수평 조절하는 나사는 이제 4개짜리였네요. 수평 조절 나사도 있고, 여기도 조절 나사, 고정 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합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도 초기에 굉장히 정밀한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나오는 장비는 이제 덤피 레벨입니다. 1848년에 그라바트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요. 망원경이 두 개의 받침대에 수평관에 고정되어 분리 회전이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진 보시면 딱 아까랑 달라졌죠. 이 부분이 앞에 그림하고, 그죠? 앞에 거는 클립으로 돼 있어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이제 망원경 안에서 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렌즈가 이제 배열이 제대로 안 돼, 이제 초창기 배열 형태로 돼서 상이 거꾸로 보이고요. 같은 배율의 Y레벨보다는 길이가 짧습니다. 장점은 구조가 단단하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조이거나 풀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한, 이제 흔들릴 게 별로 없는 거죠. 단점은 기계 조정이 어렵고 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자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뒤집어져서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콤바인드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Y 레벨과 덤피 레벨의 장점을 절충한 레벨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형 레벨이라고도 하는데요. Y 레벨과 비슷한 구조지만 받침대가 이제 Y형이 아니고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망원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단 기포관이 양면 기포관으로 되어 있고요. 망원경이 받침대의 고리 속에서 180도 회전할 수 있어 Y레벨에서 망원경을 앞뒤로 바꿔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앞에서 이제 Y레벨하고 덤피레벨 설명할 때 고정부가 이제 이렇게 Y자 고정부가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고정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요. Y레벨은 이거를 풀었다 이제 잠갔다 할 수 있는 거였고요. 덤피 레벨은 이걸 완전히 이제 고정시켜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망원경을 뺄 수는 없지만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진을 제가 이거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틸팅 레벨입니다. 틸팅 레벨은 Y 레벨과 덤핑 레벨의 수평 장치를 개선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수평계가 있고요. 수평을 조작하는 이제 미동 나사부가 있고요. 거기에 또 망원경의 수평을 다시 조절할 수 있는 틸팅 스크류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죠? 뒤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망원경 및 이에 부속되는 기포관을 수직축에 관계없이 기울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수직축을 움직이지 않고 기포를 중앙에 가게 해서 수평인 시준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밀 측량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조작이 간편해서 보통의 고저 측량에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틸팅 레벨들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희 실험실 오시면 아주 구형의 틸팅 레벨 하나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오토레벨입니다. 정밀 기포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대형의 기포관이 있고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고 기포가 있어서 눈금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맞춘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원형 기포관밖에 없습니다. 원형 기포관도 굉장히 정밀한 것도 아니고요. 가운데 점 하나 이렇게 빨간 선으로 다 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 원 안에다가 기포를 집어넣게 이 수평 나사를 돌려서 조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안에서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 장치가 바로 컴펜세이터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프리즘을 추에다 달아놨어요. 실에다가. 그래서 진자 운동을 이용해서 자동 수평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준선이 일정하게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단점은 주위의 작은 진동에도 민감합니다. 왜? 추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살짝 사각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뒤에서 볼까요? 바로 컴펜세이터 디바이스입니다. 프리즘이나 반사거울, 진동자 프리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이 이렇게 반사거울이나 반사거울, 그다음에 프리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가운데 매달려 있는 이 추가 이제 프리즘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항상 수평으로 우리가 물체를 시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자세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 오른쪽 그림처럼 바뀝니다. 자, 수평일 때는 프리즘이 가운데 있죠. 반사 프리즘이. 그러다 보니까 직선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이렇게 딱 반사가 되고요. 기울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약간 왜곡이 생기는데 반사가 돼서 다시 우리 눈으로 수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단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큰 원 안에 작은 원, 빨간색 원이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요 안에 정중앙에 원래 기포가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원 안에만 들어오면 기포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이 이 과정이 이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디지털 레벨입니다. 컴퓨터 영상 분석 장치에 의해서 표적의 눈금을 읽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시준 이제 접안 렌즈를 통해서 물체만 시준을 하면 돼요. 정확하게 방향을 자동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 버전들은 방향도 자동으로 찾는 제품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눈으로 시준을 해주면요. 여기에 바코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척에. 이런 숫자 형태가 아니라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코드 패턴의 눈금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높이가 표시가 됩니다. 상당히 좋죠?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정밀하게 이제 그 공사 수준 높이 값을 맞춰야 되는 정밀한 공사들을 진행할 때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이것도 안 쓰고 거의 이제 토탈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GPS 장비들을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장비들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척, 스태프 표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표척, 함척, 수준척, 우리가 레벨링 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죠.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뽑았다 집어넣었다 할 수 있을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눈금도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저측량시 레벨의 수평 시준선과 측정 간의 수직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독 스태프나 겨냥표 스태프, 타겟 스태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적 스태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자독 스태프가 눈금이 표시된 신축식 차입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형태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겨냥표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진을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스타프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속물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선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시준하시는 기계에서 레벨을 쳐다보면서 이제 시준하시는 분이 관측자가 망원경으로 스태프를 시준하면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스태프가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좌우 표시를 할 테고요. 신호를 보내고 이제 수직이 맞으면 그때 이제 눈금에 맞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렌즈 안에서 보다 보면 시준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십자선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 선에 일치하도록 바로 요 선에 일치하도록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올려 내려 조금 더 이래서 딱 맞았을 때 그 눈금을 누가 읽습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스태프 같은 경우라면 관측자가 이 눈금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는 스태프를 들고 있는 표척수가 그 값을 읽어서 불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 방법이 있는 게 이제 겨냥표 스태프, 뭐 타겟 로드, 타겟 스타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스태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요. 표척은 연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레벨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앞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요. 뒤로 기울어도 안 되고요. 또 앞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줘야지만 정확한 높이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표척의 최소 눈금을 독치하게 됩니다. 표척의 최소 눈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5mm 간격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간격들을 확인을 해서 읽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표척의 밑바닥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항상 바닥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이죠. 이 바닥 부분을 잘 닦아야. 왜? 여기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이가 우리가 재는 높이가 거꾸로 높아집니다. 표고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겹이음 표척의 경우 겹이음에서 오는 오차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5단으로 뽑을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단을 제대로 안 뽑고 완전히 딸깍할 때까지 안 뽑거나 너무 뽑았거나 덜 뽑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오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높이를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의 치마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물렁물렁 그러니까 뭐 습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단하지 않은 집안이라서 제가 이렇게 밟거나 누를 때마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이제 표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판으로 된 판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표척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측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이 될 것 같아요.